니놈들이 아주 나를 등신으로 만들었네. 그럼 그동안 명절마다 친정 간다는 핑계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988년 쌍문동 낡은 빌라에 신접살림을 차렸던 이영숙 여사의 흑백 사진이 거실 한편에서 뒷발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던 23세 앳된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명절전을 부치는 68배 노인만 덩그러니 남았죠. 추석을 하루 앞둔 주방은 기름 냄새와 영숙의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올해도 혼자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기름을 두른 팬에 붙인 동그랑땡을 젓가락으로 뒤집었어요.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기름이 튀어 올랐지만 영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뒤집기만 했습니다. 벌써 30개째였죠. 원래라면 며느리가 와서 도와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IMF가 터졌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작은 인쇄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영숙은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떡볶이를 팔아야 했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에도 가게를 지켰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강민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놈을 키웠는데.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며 집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설마 했던 예감이 적중했죠. 어머니, 저 강민입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최강민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기어들어갔어요. 영숙은 보란 듯이 뒤집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올해도 그녀는 아프다더냐? 아니면 또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터졌다더냐? 서진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이번엔 좀. 몸이 안 좋아? 명절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종합병원이 따로 없구나. 내가 내 아비 제사상에 올린 전을 혼자 부치다가 허리가 끊어지든 말든 지희 친정 갈 힘은 남아도나 보지.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민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말 서진 씨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시어미 보기를 귀신 보듯 하냐? 작년 추석에도 감기 걸렸다고 안 왔지. 그저께 설날에도 몸살 난다고 안 왔지. 시집 온 지 5년인데 제대로 온 적이 몇 번이나 돼? 영숙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소리쳤어요. 첫 번째 설날엔 독감이라더니, 두 번째 추석엔 장염이라더니, 세 번째엔 편두통이라더니, 아주 그냥 백과사전에 나오는 병명은 다 써먹더라고.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시장에서 떡볶이 팔면서 너 키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어미 얼굴 보기 싫다는 거냐? 내가 뭘 그리 못나게 굴었다고.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며느리가 매주 안부 전화드린다고 자랑하고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반찬까지 해다 준다고 으스대는데 나만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동네 경로당에만 가면 며느리 흉을 보는 게 영숙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단단히 홀렸다는 레퍼토리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외울 지경이었죠. 몸이 안 좋긴. 친정 갈 때는 멀쩡하더만. 작년 추석에 못 온다더니 그 다음 주에 친정 간다고 하더라. 그때는 몸이 좋아졌나? 강민이 말문이 막혔어요. 영숙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진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시끄럽다. 넌 대체 누구 편이야?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내가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시어미보다 마누라가 더 소중하다는 거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끊어. 너 같은 불효자식과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찰칵. 전화를 끄는 영숙은 부치던 전을 내팽개쳤어요.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거실에 놓인 전화기 옆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몰래 가방에서 훔쳐본 며느리의 운전면허증. 그곳에 적힌 친정집 주소를 삐뚤빼뚤한 글씨로 옮겨 적어 놓은 페이지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강남구 논현동 1 2 3번지. 논현동이라니 아무래도 잘 사는 동네였죠. 영숙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쌍문동 촌부 시어미가 웃으나 보다. 좋아, 내일 당장 가서 내 친정 부모한테 따져보자.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시어미를 이따위로 무시하는지. 영숙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몇 년째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내일은 가장 좋은 외출복을 입고 이 돈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며느리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서진, 내일 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 딸이길래 이 시어미를 이토록 무시하는지 내 부모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어서라도 죗값을 묻고야 말겠다. 영숙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복수에 대한 설렘과 분노로 가득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 영숙은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나 차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차례상에는 영숙이 밤새 혼자 만든 음식들이 빼곡히 올라갔지만 텅 빈 아들의 자리가 음식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 놓인 술잔을 바라보며 영숙은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저런 며느리 절대 용납 안 하셨을 텐데 오늘 내가 직접 나서서 그년의 정체를 밝혀내겠어요. 오전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것은 영숙의 시누이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언니 강민이는? 새아기는 어디 갔어? 벌써 와야 하는 시간인데. 회사에 큰일이 터져서 못 온다더라. 영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명절도 안 지키나? 우리 때는 죽어도 집에 와서 차례 지냈는데. 설마 또 서진이가 아프다고 한 거야? 정순의 직설적인 말에 영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곧이어 도착한 조카 부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모, 강민이 형은 어디 갔어요? 작년에도 못 왔잖아요. 아, 그냥 좀 바쁘다고 하더라. 영숙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러면 고모부 제사는 누가 지내요? 장남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대신 지내지 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모두 와서 정성껏 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영숙의 며느리만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 서진이가 또 아프다고 한 거지? 작년 추석에도 그랬고 설날에도 그랬잖아. 몸이 안 좋다더라.
뭐, 친정 갈 힘은 있나 보지만. 친정? 명절에 친정을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죠. 그러게 말이야.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식이야? 조카가 거들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죠. 그래도 명절에는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냐? 이게 뭔 일이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더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거든요. 점심을 먹으며 정순이 한마디 더 했어요. 언니, 솔직히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냐? 이렇게 버릇없게 굴면 어떻게 해? 그러게요, 고모.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와요.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조카 며느리의 말에 영숙은 더욱 주눅이 들었어요. 언니는 너무 착해서 그래. 단단히 말해줘야 해. 시어머니보다 친정을 더 챙기면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봐.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친척들의 말이 마치 영숙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영숙은 입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언니, 그런데 서진이 친정은 어디야? 혹시 멀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순이 물어보자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남구 논현동이야. 멀지도 않아. 어머, 논현동? 그럼 완전 잘 사는 동네네?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보나 보다. 아, 그러면 더 문제네. 집안이 좋으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영숙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오후 2시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분노를 사겠어요. 설거지통 안의 그릇들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부딪혔지만 영숙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크게 끓어올랐죠. 좋아.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 오늘 당장 가서 그년 친정 부모한테 따져보자. 영숙은 설거지를 대충 끝내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백화점에서 사준 검은색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손에는 평소에 끼지 않던 금반지까지 끼었어요. 오늘은 기필코 그년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만다. 어떤 집안 딸이길래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친정 부모 면상을 똑똑히 봐야겠어.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비상금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팔며 몇 년째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오늘 택시비로 다 써버려도 좋다. 반드시 그년의 정체를 밝혀내고 친정 부모한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보겠어. 영숙은 낡은 수첩을 들고 나왔어요. 며느리의 친정 주소가 적힌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123번지. 좋아, 가자. 오늘이야말로 그년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날이야. 오후 3시 영숙은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기사님, 강남구 논현동 123번지로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시고요. 논현동이요? 꽤 멀리 가시는데 명절이라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오늘 안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자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를 만나서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따져볼 거였죠.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도록 교육했는지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고 시댁에 오지 않는 게 옳은 일인지 똑똑히 말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택시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잘 사는 동네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을 우습게 보는 거야. 오늘 제대로 혼내주겠어. 30분쯤 지나서 택시가 번듯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들과 잘 가꿔진 조경을 보며 영숙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죠. 친정이 이리 잘 사니 시어미가 우스웠겠지. 쌍문동 촌부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었나 보네. 영숙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어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호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영숙은 직접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기 방문 전에는 호출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영숙은 경비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23동 50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5층에 도착해서 501호 앞에 섰을 때 영숙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벨을 눌렀어요. 딩동. 벨을 누르자 뜻밖에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여기 박서진 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요. 문 좀 열어보시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반드시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맞았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박서진 씨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저희 이사 온 지 3년 넘었습니다만.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몇 초간 말문이 막혔죠. 뭐라고? 그럼 그 전에 살던 박신혜는 어디로 갔소? 글쎄요, 듣기로는 따님 결혼시키고 얼마 안 돼서 강화도 어디로 귀농했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주소는 저희도 몰라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친정이 이사간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명절마다 친정 간다는 핑계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할 때마다 죄송해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젊은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최강민, 너희들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서진이 친정, 강화도로 이사 갔다더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매번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게야? 지금 당장 말해. 그년 지금 어디 있느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강민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직접 찾아갔으니까 알았지. 새 사람들이 3년째 살고 있더라. 그럼 그동안 서진이는 대체 어디를 간 거냐?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파트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어머니, 제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년이 바람이라도 났느냐? 아니면 도박이라도 해?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냐고. 영숙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에 강민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아내와 누나의 비밀을 지키려던 그의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누나 집에만은 가지 마세요. 거긴 안 돼요. 누나? 내 누나 민서 말하는 게냐?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최민서. 그 이름은 영숙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가구 공장을 물려받았던 딸 민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이라며 공장을 현대식으로 바꾸려 했어요. 영숙은 남편의 유산에 칼을 대는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모녀는 크게 싸웠죠. 엄마는 평생 그렇게 과거에 갇혀 사세요. 아버지 공장 망하게 놔두면서 무슨 유산이에요. 민서의 마지막 말이 영숙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결국 민서는 엄마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의절한 채 살아왔습니다. 공장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뒤 문을 닫았어요. 영숙은 모든 것이 민서의 탓이라 여겼죠. 그 철천지원수 같은 년 집에 내 며느리가. 영숙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감히 내 뒤에서 내 딸년과 작당을 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 이유, 아들이 우물쭈물했던 이유, 모든 것이 자신을 소외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연대였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내 이놈 내 놈들이 아주 나를 등신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혼자 명절 차례 지내고 있을 때 너희들은 다 같이 모여서 나 뒷담 화나 하고 있었겠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10년 동안 의절하고 살던 딸년과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따돌리기 위해서지. 영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택시를 잡았어요. 머릿속에는 10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살던 허름한 옥탑방 주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그 옥탑방에 아직도 살고 있을까? 분노는 어느새 방향을 틀어 딸과 며느리 두 사람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되어 활활 타올랐어요. 영숙은 택시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최민서. 오늘 너와 내 공범 며느리를 한꺼번에 혼내주겠다. 1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아주 똑똑히 말해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쳤는지. 택시는 중랑구 망우동을 향해 달렸어요. 영숙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택시는 재개발이 멈춘 듯 시간이 멈춘 낡은 동네에 멈춰 섰어요. 영숙이 기억하는 망우동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3층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영숙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10년 전 딸이 살던 그 빌라를 찾아 골목길을 걸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을 따라 걸었죠. 여기였나? 아니면 저기였나?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영숙은 칠이 벗겨진 노란색 빌라를 발견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딸과 마지막으로 싸우고 난 후 한 번 찾아왔던 그 집이었죠.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전히 삐걱거렸어요. 영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의 초록색 철문이 영숙을 맞았어요.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 뭐지? 영숙은 코를 찡그렸어요. 그 냄새는 약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영숙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영숙은 심호흡 한 번 없이 철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최민서, 이년아, 문 열어.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났죠. 누구세요?
문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민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영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나 영숙이다. 최민서 어미. 문 열어보라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박서진이었습니다. 땀과 피로에 절어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길? 비켜. 내 딸년 면상 좀 봐야겠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내 며느리를 꼬드겨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영숙은 서진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방 안은 영숙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방 한쪽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약 봉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죠. 창가에 놓인 낡은 침대에 한 여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영숙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 풋풋하고 당당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어색한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황달 기운이 돌아 핏기 없이 누랬습니다. 저게 민서냐?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앙상하게 마른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침대 옆에는 산소 호흡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딸 민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했습니다. 영숙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죠. 너 이게 무슨 꼴이냐? 영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당황감으로 떨렸어요.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서진의 팔에 들린 작은 통을 보았어요. 그것은 민서가 구토할 때 쓰는 용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병든 시누이를 간병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뭐냐고. 영숙이 소리를 지르자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형님이 놀라세요. 형님이 놀란다고? 지금 상황이 뭔지나 설명해봐. 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영숙을 거실 한쪽으로 이끌었어요. 형님, 안 말기세요. 췌장암 6개월 전에 알았어요. 거짓말. 저 멀쩡하던 애가 왜.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죠. 어머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한테는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꼴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셔서. 서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영숙의 심장에 박혔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그동안 명절마다 여기서 형님 간병하고 있었어요. 강민 오빠도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절대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영숙의 머릿속을 스치는 과거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3년 전 강민과 서진이 작은 아파트를 얻을 때 돈이 모자라 쩔쩔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민이 친구에게 빌렸다며 큰 돈을 가져왔었어요.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의 출처가 섬광처럼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강민아, 너 3년 전에 아파트 구할 때 그 돈 설마. 마침 헐레벌떡 옥탑방에 도착한 강민이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그 돈 민서가 준 거였니? 내 누나가 평생 공장에서 일해 모은 돈 그거였어? 강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어요.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불효막심하다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던 며느리는 의절한 시누이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명절도 반납하고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마누라에게 잡혀 산다고 무시했던 아들은 누나와 아내의 아픈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왼수라며 등을 돌렸던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걱정하며 동생의 집 한 칸을 마련해주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불효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식들의 아픔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울음소리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영숙의 울음소리에 침대에 누워있던 민서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대고 있던 것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가 놀랄까 봐서 말 못했어.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묻지 않고 아픈 것도 모르고. 강민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누나가 정말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죄송하다고.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누나가 막았어요.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하실까봐 하면서요. 특히 어머님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서. 강민의 말에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자신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서진이 물수건을 가져와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까지 왜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느냐. 나 같은 몰상식한 시어미한테. 어머님, 형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고. 그때 우리가 더 철이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의 말에 영숙은 더욱 오열했어요. 그때 민서가 링거 꽂힌 팔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공장 일로 엄마한테 화낸 거 평생 후회했어. 엄마가 아빠 유산 지키려고 한 마음도 이제는 다 이해해. 민서야.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 26이 뭘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민서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서진이 급히 물컵을 가져다 줬죠. 공장 망한 것도 내 탓이야. 엄마 말 듣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했으면 좀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시대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영숙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링거 때문에 퉁퉁 부어있기도 했죠.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마지막에 이런 짐만 되어서 엄마 고생만 시키고.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짐이 무슨 짐이야? 내가 미안해. 지금까지 곁에 없어서. 영숙은 10년 만에 딸을 제대로 보았어요.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동생 부부를 챙기려는 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누나가 제 아파트 계약금도 도와주셨어요. 3천만 원이었는데 누나가 2천만 원을 주셨어요. 뭐? 그럼 민서는 어떻게 살았어? 공장 정리하고 받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는 이 옥탑방 월세 30만 원짜리에서 혼자 살면서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는 알고 있었다는 거냐? 누나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네, 하지만 누나가 절대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어머님이 자책하실까봐 하면서요. 그리고 서진 씨 취업할 때도, 정장 사줄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누나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강민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누나가 부업으로 번역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영어, 일본어 둘 다 할 수 있어서 밤늦게까지 번역하면서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일도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서진 씨가 와서 간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원망했던 딸은 사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거였죠. 서진이 민서에게 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형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진통제 안 드시면 아프실 텐데. 고마워, 서진아. 너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어. 민서가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명절마다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아픈 시누이를 지키려는 것이었다는 거요. 서진아, 너는 정말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영숙이 물어보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과 형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더 힘들어 하실까 봐서요. 그럼 너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명절 때마다 나한테 욕먹으면서도 괜찮았어요. 형님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강민 오빠도 힘들어했어요. 어머님과 형님 사이에서요. 영숙은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죠. 민서가 숨을 가쁘게 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 사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플 때마다 엄마 생각났어. 엄마 손이 그리웠어.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웠어. 왜 무서워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 봐서. 그리고 엄마가 날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봐서. 용서 안 해줄까 봐서. 민서의 고백에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연락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바보야, 엄마가 딸을 용서 안 할 리가 있냐? 내가 더 바보였어. 고집만 부리고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영숙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여. 민서의 말에 영숙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딸은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혼자 가긴 뭘 혼자 가.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돌볼 거야. 영숙은 그날 밤 옥탑방에 머물기로 했어요. 10년 만에 찾은 딸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강민과 서진도 함께 밤을 새우며 민서를 돌봤습니다. 첫날 밤 영숙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어요. 서진이 묵묵히 민서의 몸을 닦고 죽을 쓰는 모습을 보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닦아주시면 돼요. 서진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영숙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죠. 내가 해볼게. 민서야, 아프면 말해.
영숙이 조심스럽게 민서의 팔을 닦아주자 민서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손이 참 따뜻해. 어릴 때 생각나. 이틀째 되는 날 영숙은 서진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서진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서진은 물수건을 짜던 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미워한 적 없어요, 어머님. 다만 형님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형님은 늘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인정? 네. 공장을 살려서 아버지 몫까지 해내는 멋진 딸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게 틀어지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서진의 말은 영숙이 평생 외면했던 딸의 진심이었어요. 그런 형님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아픈 모습 보이지 않는 것, 어머님께 걱정 끼치지 않는 것. 그럼 너는? 저는 괜찮았어요. 형님이 제게는 친언니 같았거든요. 강민 오빠가 형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오빠를 사랑하니까 형님도 당연히 제 가족이었어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효도란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봉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서진은 영숙이 아닌 남편의 누이에게 그리고 이 가족 전체에게 진짜 효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이 다급하게 물어보자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날 오후 영숙은 민서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평생 너를 원망만 했구나.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민서는 힘겹게 눈을 떠 엄마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엄마,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내가 고집불통이어서 그런 거야. 그 미소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모녀의 진짜 화해였어요. 그날 저녁 민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쓴 편지가 있어. 책상 서랍에 있는데 나중에 읽어줘. 편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야.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던 말. 영숙은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민서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죠. 지금 읽어줄까? 아니야, 나중에 혼자 읽어. 지금은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날 밤 영숙은 민서 곁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끔 민서가 깨어나면 물을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엄마. 응, 딸아.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비록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엄마가 키워줘서 고마워. 민서야. 그리고 강민이 잘 부탁해. 서진 씨도. 둘 다 착한 애들이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니까. 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영숙은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딸과 화해할 수 있어서, 딸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영숙은 민서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 미안해. 끝까지 좋은 딸이 되어주지 못해서. 다음 생에는 꼭 엄마가 좋아하는 조신한 딸로 태어날게. 사랑해. 서진아, 너는 나한테 동서가 아니라 친동생이었어. 내 동생 강민이를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강민아, 형으로서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엄마 잘 모셔라. 편지를 읽으며 세 사람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죽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떠난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이해였습니다. 그의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최민서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새벽 5시 민서는 마지막으로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딸의 손에서 따뜻함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민서야, 민서야. 영숙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10년 만에 엄마와 화해한 평화로운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의절했던 세월이 무색하게 민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 번역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 그리고 옥탑방 동네에서 민서를 아껴주던 이웃들까지 모두 찾아왔어요. 민서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까지 모셔다 주시고 번역 일할 때도 늘 성실하셨어요. 아프신 줄도 모르고 계속 일을 맡겨드렸는데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딸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고집센 딸이었지만 밖에서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영숙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고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주제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서진이 고마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장례식 이틀째 민서의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와 영숙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민서 씨가 마지막까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 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것 좀 드리려고 왔어요. 동료가 건넨 것은 민서가 번역했던 원고들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았던 딸의 흔적이었죠.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완성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를 번역하는 거였는데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시면서 영숙은 원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하며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장례식 마지막 날 화장터에서 민서를 떠나보낼 때 영숙은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못난 시험이어서 미안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게 되었어.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엄마가 될게.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화장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민서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납골당에 민서를 모시고 나서 영숙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민서가 혼자 고생하다가 갔을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머님, 저도 형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가족이다. 내가 며느리라고 구박한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도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것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민서의 옥탑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방 안에는 민서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번역 관련 서적들과 함께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릴 때 강민과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와 공장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몰래 찍은 듯한 영숙의 사진까지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지? 영숙이 물어보자 강민이 대답했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 생신날 멀리서 찍은 거예요. 누나가 직접 가서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구나. 낡은 상자 안에서는 민서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어요.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동생 부부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오늘 강민이가 와서 엄마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가 혈압약을 드신다고 한다.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 빨리 나아서 엄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2023년 7월 20일 서진이가 또 와서 간병을 해준다. 고마운 동서다. 아니, 이제는 진짜 동생 같다. 강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엄마가 서진이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실 거다. 2023년 9월 10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를 못 보고 가는 게 가장 아쉽다. 엄마 사랑해. 미안해.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딸이 될게. 일기장을 읽으며 세 사람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 말했어요. 강민아, 서진아.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잘 살자. 민서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님. 그리고 내년 민서 제사 때는 제대로 지내자. 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 차려놓고. 강민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는 죽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1년 뒤 추석, 영숙의 집 부엌에는 더 이상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숙과 서진이 나란히 서서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농담에 웃음꽃을 피웠죠. 어머님, 이 전 뒤집기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붙이세요? 아이고, 뭘. 50년 넘게 붙여본 게 어디 가겠어? 너도 몇 번 더 해보면 금세 늘 거야.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손맛이 다르잖아요.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작년 이맘때는 혼자서 원망과 분노에 차서 전을 부쳤는데 이제는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정답게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진아, 민서가 좋아하던 약과도 만들어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이 참 약과를 좋아하셨죠. 제가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민서 어릴 때 해주던 방법이 있어. 그때는 좋아하던 걸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더라. 영숙은 딸의 추억을 떠올리며 약과 반죽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딸을 위한 정성이었죠. 오후 2시 강민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와 어머니와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진아, 수고했어. 정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빠 어서 와요. 어머님이 민서 형님 좋아하시던 약과 만들어주셨어요. 정말요? 누나가 참 약과 좋아했는데. 강민은 어머니가 만든 약과를 하나 집어 먹어봤어요. 어릴 때 누나와 함께 먹던 그 맛 그대로였죠. 어머니, 정말 예전 맛이에요. 누나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어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 가득했죠. 저녁 5시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어요. 차례상에는 영숙과 서진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는 민서가 좋아했던 약과가 예쁘게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자, 이제 차례를 지내자. 올해는 민서도 함께야. 영숙은 남편과 민서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정성스럽게 절을 했어요. 강민과 서진도 함께 절을 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누나를 기렸죠. 아버지, 민서야.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 걱정 마. 차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민서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 민서의 사진 앞에 약과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영숙은 딸의 사진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딸, 보고 있니?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 고맙다, 내 딸. 누나, 잘 지내지? 엄마랑 서진 씨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강민이 말하자 서진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형님,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민서를 그리워했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죠. 민서가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요. 어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형님도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시길 원하실 거예요. 서진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서의 사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이제 서진이하고 강민이하고 잘 살게. 내가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은 옆에 앉은 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투박하고 거친 시어머니의 손과 이제는 온기로 가득한 며느리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습니다. 서진아, 내년에는 민서 기일에 친정 부모님도 모셔와라. 이제는 다 우리 가족이니까.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뭐가 괜찮냐? 당연한 일이지. 내 부모님께도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렸을 텐데 사과드려야지.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변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숙이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어차피 집도 넓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 어머님, 저희끼리 상의해보고. 뭘 상의해? 가족인데.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기 무서워. 너희들이 함께 있어주면 든든하지. 강민과 서진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제안이 고마웠거든요. 좋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민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과 누나 그리고 시누이였던 민서의 추억들을 나누면서요. 누나가 참 요리를 잘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거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는 일이네. 딸이 요리를 잘한다는 걸. 어머님, 내일 제가 형님께 배운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민서가 좋아하던 멸치국수 끓여줄게. 가짜 불효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진짜 효도의 의미를 깨달은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집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흘러간 옛 가요가 나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영숙의 마음을 외롭게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옆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